비 오는 차가운 밤이 강원도의 옅단 시골 마을을 덮고 있었다. 칼바람이 앙상한 나뭇가지를 지나며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고 작은 낡은 집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가 덧붙어 더욱 쓸쓸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언덕 위에 여롭게 자리한 이 집 안에는 68세 김상우 씨가 의자에 쓰러져 가슴을 움켜쥔 채 고통스러운 얼굴로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낡고 헤어진 옷은 추운 겨울밤 그의 몸을 따뜻하게 감싸주기엔 역부족이었다. 괜찮아. 괜찮을 거야. 그냥 조금 아픈 거야. 그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의 숨은 점점 가빠졌고 날카로운 고통은 그를 일으켜 세웠다. 창밖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집 안의 유일한 호롱불에서 비치는 희미한 빛마저 외로움을 더할 뿐이었다. 재훈아, 내가 여기 있었더라면. 그는 말을 멈추며 목이 메었다. 그의 외아들 김재훈은 이제 보건부 국장이 되어 바쁜 일상 속에서 좀처럼 집에 들르지 않았다. 그는 지금 이 순간 유지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쏟아지는 빛 속에서 그는 얇은 요투를 걸치고 천천히 집을 나섰다. 약 10km 떨어진 경성군 병원을 향해 걸음을 떼었다. 질퍽거리고 미끄러운 흙길은 그의 발걸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어둠 속에서 그는 미끄러져 넘어졌고 차가운 땅바닥에 무릎을 세게 부딪혔다. 멈출 수 없어. 쓰러지면 안 돼. 그는 자신에게 말했다. 떨리는 손과 부어오른 다리를 애써 일으키며 멀리서 희미하게 보이는 가로등 불빛 아래 경성군 병원의 간판을 발견했다. 그것은 그에게 희미하지만 분명한 희망이었다. 조금만 더. 도착할 수 있을 거야. 그는 약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의 말은 빗소리에 묻혔지만 그는 희망을 놓지 않았다. 희미해지는 시야 속에서도 그는 걸음을 떼었다. 누군가가 이 절망의 순간에 그를 도와주길 바라며. 경성군 병원의 희미한 불빛 아래 김상우 씨는 젖은 몸을 이끌고 한 걸음씩 본관으로 들어섰다.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고 추위로 입술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방 한 구석에서 기다리고 있던 몇몇 사람들이 무심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더니 다시 돌아서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이어갔다.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고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다. 혼자라는 느낌이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를 짓눌렀다. 그는 힘겹게 접수 창구로 다가갔다. 젊은 여성 접수 직원은 커피 잔을 들고 안경 너머로 그를 바라보며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다. 뭐가 필요하신가요? 그는 약한 목소리로 간신히 말했다. 저 의사 선생님을 만나야 합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직원은 벽에 걸린 시계를 힐끔 보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다. 지금은 늦었어요. 지금은 응급 환자만 봅니다. 보험증이나 진료비가 있으신가요? 김 씨는 주머니에서 낡고 더럽혀진 지폐 몇 장을 떨리는 손으로 꺼냈다. 그의 손은 흙투성이였고 갈라져 있었다. 이게 전부입니다. 제 아들 재훈이가 나중에 돈을 낼 겁니다. 제발 좀. 그러나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직원은 말을 끊으며 대답했다. 그걸로는 부족해요. 여기는 자선단체가 아니라고요. 말을 마친 뒤 그녀는 돌아서서 당직 의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잠시 후 응급실 과장인 최민준 의사가 들어왔다. 그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키가 크고 마른 남성이었으며 차가운 눈빛에 계산적인 표정이 서려 있었다. 그는 김 씨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경멸하는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뭐가 필요하신가요? 그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다. 가슴이 아파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제 아들이 돈을 낼 겁니다. 김 씨는 겨우겨우 말을 이어갔지만 가쁜 숨 때문에 문장이 끊겼다. 최 의사는 비웃으며 말했다. 아들, 누구요? 이름은요? 지금 여기 없는 걸 보면 별로 관심 없는 사람 아닙니까? 변명하지 마세요. 진료비가 있으세요? 저는 15,000원밖에 없어요. 김 씨는 낡은 지폐 몇 장을 다시 꺼내 보이며 떨리는 손으로 그것들을 꽉 쥐었다. 최 의사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15,000원. 그걸로 뭐 하겠다는 겁니까? 병원 식당에서 한 끼 먹는 것도 힘들겠네요. 여기는 병원이지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집으로 돌아가시든가 더 싼 곳을 찾아보세요. 최 의사의 날카로운 말들이 김 씨의 가슴을 깊게 찔렀다. 김 씨는 무언가 더 말하려 했지만 갑작스러운 심한 가슴 통증 때문에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다. 그의 노쇠한 몸이 바닥에 부딪히며 콩 소리가 냉랭한 공간에 울려 퍼졌다. 이 사람을 밖으로 내보내세요. 최 의사가 보안 직원에게 명령했다.
돈이 없으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보안 직원은 다가가 의식을 잃은 김 씨를 차가운 복도로 끌어냈다. 김 씨는 복도에 누운 채 추위 속에서 몸을 움츠리며 점점 작아져 갔다. 구석에서 간호사 이수진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병원에서 2년째 일하고 있는 젊은 간호사였다. 눈앞의 광경에 그녀의 가슴이 아파왔다. 그녀는 외면할 수 없었다. 수진은 재빨리 다가가 김 씨의 얼어붙은 손에 조심스럽게 따뜻한 물병을 쥐어주었다. 그녀는 방금 창고에서 가져온 얇은 담요를 그의 몸 위에 덮어주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그녀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김 씨는 희미하게 눈을 뜨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고마워, 아가야. 하지만 난 아마 못 버틸 거야.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드님이 금방 오실 거예요. 꼭 힘내셔야 해요. 수지는 김 씨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의 점점 약해지는 숨소리를 느끼며 불안감이 커졌다. 망설임 없이 수지는 몰래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 김 씨가 말했던 연락처를 찾았다. 그녀는 김재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응급실 내부는 차가운 형광등 불빛으로 더욱 음울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간호사 수진이 몰래 밀어넣은 병상 위에는 김상우 씨가 몸을 웅크리고 누워 있었다. 그의 몸은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하며 눈은 꼭 감겨 있었다. 수진은 그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다. 병원 규정을 어기는 것임을 알면서도 그녀의 자비심은 두려움을 넘어섰다. 최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이 분은 이제 버티기 힘드실 겁니다. 상태를 확인해 주세요. 수지는 걱정과 무력함이 담긴 목소리로 애원했다. 최 선생은 그녀 앞에 서서 두 팔을 교차한 채 감정 없는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다. 이미 말했잖아요. 돈이 없으면 치료도 없습니다. 계속 고집부리면 그 결과는 본인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수지는 입술을 꼭 다물고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분도 사람입니다. 생명이고요. 숫자나 돈이 아닙니다. 의사로서 왜 이렇게 냉정하신 거죠? 치료가 먼저고 돈은 나중에 얘기할 수 있잖아요. 최 선생은 비웃듯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다. 당신은 간호사일 뿐 병원 관리자가 아닙니다. 내가 뭘 해야 할지 가르치려 들지 마세요. 계속 그러면 일자리만 잃는 게 아니라 징계까지 받을 겁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수진의 눈빛은 단호했다. 그녀는 병상으로 다가가 김상우 씨의 얼어붙은 손을 잡았다. 저는 그분을 외면할 수 없어요. 아무도 돕지 않는다면 제가 직접 도울 겁니다. 최 선생은 그녀를 잠시 쳐다보다가 무심하게 한숨을 내쉬었다.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하지만 원장님이 알게 되면 내가 경고하지 않았다고는 하지 마세요. 한편 김재훈 씨는 공항에서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 있었다. 빗소리가 차창 너머에서 촉박함을 더하고 있었다. 그는 손에 꽉 쥔 휴대폰을 들고 죄책감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고향의 작은 집에서 홀로 지내던 아버지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제가 잘못했어요.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를 홀로 두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는 중얼거리며 후회로 가득 찬 눈빛을 보였다. 기억이 갑자기 밀려왔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아버지는 온몸으로 자신을 돌보며 사랑과 희생을 다했다. 거친 손을 가진 아버지는 매일 들판에서 고된 일을 하며 자신을 키워냈다. 하지만 자신이 성공해 보건복지부 국장이 된 이후 그는 점점 아버지와 멀어지고 일에 몰두하며 노쇠해가는 아버지를 잊고 있었다. 자동차 경적 소리가 그의 생각을 끊었다. 차는 병원 입구에 멈췄다. 그는 운전기사가 문을 열기도 전에 차에서 내리더니 빗속을 뚫고 병원 안으로 뛰어갔다. 응급실에서는 수진이 여전히 김상우 씨의 약해진 호흡을 주에 깊게 살피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아들이 도착할 때까지 버텨주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갑자기 복도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다. 한 키 큰 남자가 등장했다. 그는 바로 김재훈이었다. 그는 아버지가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두려움과 슬픔으로 가득 찬 눈빛을 보였다. 아버지, 아버지. 그는 달려와 아버지의 차가운 손을 붙잡고 울먹였다. 저예요. 재훈이에요. 아버지 괜찮으실 거예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김상우 씨는 희미하게 눈을 뜨고 입술을 움직였다. 재훈, 정말로 돌아온 거냐? 네,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를 혼자 두고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아버지.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은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때 수진이 다가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김 선생님, 저는 이곳 간호사 이수진입니다. 제가 선생님께 연락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매우 이독하시니 즉각적인 응급치료가 필요합니다. 재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에게 감사의 눈빛을 보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할 수 없어요. 그는 곧바로 최 선생에게로 돌아서며 냉랭한 목소리로 말했다. 예, 제 아버지가 이런 상태로 여기에 누워 계십니까? 의사라는 사람들이 환자를 죽게 내버려 둔 겁니까? 최 선생은 재훈의 등장에 당황하며 말했다. 김 선생님, 저희는 병원 규정을 따랐을 뿐입니다. 돈이나 보험이 없으면. 규정? 재훈이 그의 말을 끊으며 단호히 말했다. 어떤 규정이 죽어가는 생명을 방치하도록 합니까? 어떤 규정이 생명보다 돈을 우선시하도록 합니까? 방 안은 얼어붙은 듯 누구도 말하지 못했다. 재훈은 고개를 숙이고 아버지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아버지, 제가 약속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누구에게도 일어나지 않게 할 겁니다. 아버지를 책임질 것이고 이곳을 바꾸겠습니다. 약해진 아버지를 보며 재훈은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새롭게 자리 잡는 결심을 느꼈다. 그는 수진을 향해 신뢰 가득한 눈빛으로 말했다. 제발 도와주세요. 우리 아버지의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수진은 단호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심장 박동 모니터의 소리가 응급실에서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고 있었지만 김상우 씨의 숨소리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 병상에 누워있는 그의 초췌한 얼굴은 움직임 없이 고요했고 매번 가슴이 떨리는 고통이 그의 마지막 숨을 빼앗아가는 듯했다. 김재훈은 아버지 옆에 서서 고통에 젖은 눈빛으로 서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상태를 긴급히 점검하고 있는 간호사 이수진을 돌아보았다. 그분은 즉시 응급처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주치의의 명령 없이는 전문기기나 약물을 사용할 권한이 없습니다. 수진은 미안한 목소리로 설명했다. 재훈은 화를 억누르며 복도로 나가 팔짱을 낀 채 서 있는 최민준 의사를 찾아갔다. 최 의사는 눈앞에 서 있는 권력 있는 남자를 보며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그의 익숙한 냉정함은 여전히 얼굴에 드러나 있었다. 최 의사, 재훈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당장 우리 아버지를 살릴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아버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최 의사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려 했다. 김 씨, 정말 죄송합니다만 병원에는 재정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환자가 병원비를 지불할 능력이 없으면 저희는 지금 나한테 그 말을 하는 건가? 재훈은 말을 끊으며 분노를 담아 한 단어 한 단어를 강조했다.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사람의 생명입니다. 당신이 환자가 돈이 없어서 죽게 내버려 두는 의사라면 당신은 그 흰 가운을 입을 자격이 있는 건가요? 최 의사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자신감을 되찾았다. 김 씨, 당신의 감정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저희 병원은 자선으로만 운영될 수 없습니다. 이런 병원이 재정 없이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변명하지 마십시오. 재훈은 불같이 소리쳤고 그의 눈빛은 상대를 태워버릴 것 같았다. 우리 아버지는 당신들이 이런 식으로 대하는 첫 번째 사람이 아니겠지요. 나는 이 문제를 끝까지 조사할 겁니다. 최 의사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흔들리지 않는 척했다.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하지만 저는 병원의 규정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수진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시간이 지날수록 김상우 씨가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옆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말했다. 어르신, 조금만 더 힘내세요. 아드님이 당신을 구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의 희미한 눈이 떠졌고 입술이 떨리며 말했다. 수진아, 고맙다. 하지만 난 너무 힘들구나. 안 돼요. 어르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아드님을 위해 기다리셔야 해요. 어르신 덕분에 모든 것이 바뀔 거예요. 수진은 감정을 담아 말했다. 그녀는 점점 느려지는 심박동 모니터를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다. 더 이상 이 상황을 지속시킬 수 없었다. 후폭풍을 알면서도 그녀는 결단을 내렸다. 수진은 복도로 달려나가 최 의사와 재훈에게 곧장 걸어갔다. 그녀의 눈빛은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요사님이 안 하신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내가 감히. 최유사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직장을 잃을 각오라도 되어 있나? 아니면 권한을 넘어서 행동했다가 고소라도 당할 각오가 되어 있나? 차라리 직장을 잃을지언정 눈앞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수지는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당신은 여기서 변명만 늘어놓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분을 살리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겁니다. 재훈은 그녀를 바라보며 감사의 눈빛을 보냈다. 그는 최유사를 향해 저음으로 그러나 강렬한 어조로 말했다. 그녀가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아버지가 무슨 일이 생기면 나는 당신의 경력을 당장 끝장낼 겁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수지는 약품 보관실로 달려가 김상우 씨의 상태를 일시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 필요한 물품들을 가져왔다. 그녀의 용기에 감동받은 몇몇 간호사들이 조용히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그녀는 신중히 산소 마스크를 그의 얼굴에 올려놓고 진통제를 주사하며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했다. 그동안 재훈은 아버지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가장 필요할 때 제가 곁에 있지 못했어요. 하지만 약속드립니다. 아버지께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할 겁니다. 모든 것을 바꿀 거예요. 제발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한 방울의 눈물이 김상우 씨의 쇠약한 뺨을 타고 흘렀다. 비록 말을 할 수 없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아들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다. 몇 분 후 그의 심박수는 점차 안정되기 시작했다. 아직 약했지만 위급한 상황은 일단락되었다. 수지는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이것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김상우 씨는 진정한 회복을 위해 정밀한 치료가 필요했다. 재훈은 아버지가 점점 회복되는 모습을 보며 수진을 향해 감사를 담아 말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겁니다. 수진은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대답했다. 그건 제 의무입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그분은 더 나은 치료가 필요합니다. 재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결연한 눈빛을 띄었다. 그는 이것이 단순히 아버지를 구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인간 생명을 돈과 이익보다 우선시하지 않는 냉정한 유료 시스템과 싸우는 더 큰 싸움의 시작임을 알고 있었다. 응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비 오는 밤에 울려 퍼졌다. 김상우 씨가 경성군 병원에서 더 나은 유료 시설로 이송되던 중 김재훈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일이었다. 재훈의 얼굴에는 긴장이 역력히 드러났고 그는 아버지의 들것을 따라 차에 올라탔다. 그의 손은 차가운 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약간의 온기를 전하려 했었다.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괜찮아질 거예요. 힘내셔야 해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상우 씨는 피곤한 눈을 살짝 뜨며 희미한 시선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재훈, 정말 돌아왔구나. 난 상상도 못했는데. 죄송해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아버지 곁에 있어야 했는데 아버지를 오랫동안 혼자 두고 말았어요. 재훈은 울먹이며 말했다. 상우 씨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넌 큰일을 해냈잖니. 난 널 탓하지 않아. 다만 고향을 기억하고 내가 자란 곳을 잊지 않는다면 그걸로 충분해. 아버지의 말은 날카로운 칼처럼 재훈의 가슴을 깊이 찔렀다. 그는 후회와 슬픔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감정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행동해야만 했다. 아버지를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외면한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 서울의 대형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들은 신속히 상우 씨의 상태를 인계받았다. 재훈은 작은 유리창을 통해 안을 지켜보며 밖에 서 있었다. 밖에는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고 이는 그의 불안한 마음을 비추는 것 같았다. 수지는 그의 옆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존재는 재훈에게 위로를 주었다. 한참 후 그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당신이 제때 돌아왔다는 거예요. 재훈은 그녀를 바라보며 감사의 눈빛을 보였다. 당신이 없었다면 아버지를 잃었을 거예요. 당신은 누구도 하기 어려운 일을 해냈어요. 수지는 미소 지었다. 저는 단지 양심 있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이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당신이에요. 당신이 해낼 거라고 믿어요. 그녀의 말은 폭풍 속의 작은 불빛처럼 재훈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결의에 찬 눈빛을 보였다.
다음 날 아침 상호 씨의 상태가 안정되자마자 재호는 다시 경성군 병원으로 향했다. 그는 아버지와 다른 가난한 환자들이 겪었던 대우를 묵과할 수 없었다. 보건복지부 국장으로서 그는 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힘이 있었다. 병원 로비에 들어섰을 때 공기가 갑자기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직원들, 그중에는 최 의사도 있었는데 모두 그의 존재를 알아챘다. 최 의사는 침착한 척하며 다가왔다. 김 국장님, 아버님께 일어난 일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규정을 따랐을 뿐이라는 걸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규정이라고요? 재훈은 그의 말을 끊으며 위험 있는 목소리로 물었다. 누가 돈을 낼 수 없는 사람들을 외면하는 규정을 만들었습니까? 누가 생명을 상품처럼 취급하는 것을 허용했습니까? 최 의사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태연한 척했다. 아시다시피 이 병원은 많은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만약 모든 환자를 재정 상황에 관계없이 받으면 병원이 유지될 수 없습니다. 재훈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 아버지 같은 사람들을 외면하면서 유지된다는 건 존재가 아니라 실패입니다. 저는 이 시스템 전체를 조사할 것입니다. 만약 윤리를 위반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도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그의 말에 최 의사와 다른 직원들은 침묵했다. 아무도 그동안 외면해 온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대립 후 재훈은 경성군 병원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수지는 그녀의 용기와 양심으로 그를 도와주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가난한 환자들을 거부한 병원의 행태와 비투명한 재정 시스템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다. 그 후 며칠 동안 김상호 씨와 경성군 병원에서 치료를 거부당한 환자들의 이야기는 언론과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사건에서 시작된 일이 대중의 분노로 확산되며 하나의 뼈아픈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우리의 의료 시스템은 정말로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는가? 김재훈은 보건부 국장으로서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변호사, 기자, 그리고 인권단체들과 함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모든 시간을 쏟았습니다. 그와 수진이 수집한 증거는 점차 얽히고 설킨 부정의 그물을 드러냈습니다. 뇌물수수, 병원비 청구서 조작, 그리고 수익 최적화를 위해 가난한 환자를 고의로 거부한 행위 등이 밝혀졌습니다. 서울에서 대규모 기자회견이 열렸고 재훈은 중요한 증거를 대중 앞에 공개했습니다. 그는 단상 위에 서서 날카로운 눈빛으로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저는 단순히 보건부 국장으로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한 사람의 아들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아버지는 불치병이 아닌 이 시스템의 무감각함 때문에 목숨을 잃을 뻔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 사례는 결코 유일한 사례가 아닙니다. 그는 두꺼운 자료를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경성군 병원이 지난 한 해 동안 10명 이상의 가난한 환자들을 고의로 거부한 증거입니다. 이들 중 다수는 제때 치료받지 못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병원의 실패가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바꿔야 할 전체 의료 시스템의 실패입니다. 그의 발언은 곳곳으로 전파되었습니다. 회견장에서는 기자들이 세부 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하며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밖에서는 수천 명의 시민들이 의를 울리는 팔 수 없다. 병원은 생명을 구하는 곳이지 돈을 거래하는 시장이 아니다. 라는 팻말을 들고 모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재훈은 곧 병원의 명성과 부정을 은폐하려는 이익 집단들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협박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 국장, 그만두는 게 좋을 겁니다. 당신 아버지는 이미 구해졌으니 여기서 모든 것을 끝내세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과 당신 가족의 안전을 장담할 수 없을 겁니다. 재훈은 전화를 끊으며 흔들림 없는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런 압박을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늦게까지 병원에서 일하던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 씨, 조심하세요. 누군가 당신에게 해를 가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배어 있었습니다. 알려줘서 고마워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저는 무섭지 않아요. 수진은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이 길을 선택한 이상 끝까지 갈 겁니다. 저는 이 일을 단순히 김상호 씨를 위해 하는 게 아니라 모든 환자들을 위해 하고 있습니다. 재훈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의 용기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무나 당신처럼 나서지 못합니다.
수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재훈 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둘 다 옳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어요? 경성군 병원 최민준 의사와 병원 경영진의 재판은 대중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재판정은 기자들, 인권단체, 그리고 비인간적인 의료 시스템에 피해를 입은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수지는 증인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그녀는 김상호 씨가 비 오는 밤에 복도로 내쫓겼던 일부터 상사의 명령을 무릅쓰고 그를 구했던 일까지 모든 사건을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진술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규칙이나 결과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눈앞에서 한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만약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면 저는 모든 처벌을 기꺼이 받겠습니다. 그녀는 배심원단을 향해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재훈 역시 증인석에 올라 경성군 병원의 부정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는 한 사람의 아들이자 보건부의 지도자로서 정의를 되찾겠다는 결의를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병원비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그들의 목숨으로 대가를 치르게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병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변화를 이루어야 하며 그 변화는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결국 최 의사는 의료윤리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병원장은 해임되었습니다. 경성군 병원은 전면 개혁을 시행해야 했고 가난한 환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이 김재훈의 감독 아래 설립되었습니다. 이로써 더 이상 돈이 없어 치료를 거부당하는 일이 없도록 보장되었습니다. 맑은 햇살이 내리쬐는 어느 날 재훈은 강원도에 있는 아버지의 작은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김상호 씨는 아직 쇠약했지만 현관 밖으로 나와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재훈아, 내가 해냈구나.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막 시작했을 뿐입니다. 더 이상 아버지처럼 고통받는 사람이 없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게요. 재훈은 눈에 빛나는 신념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수지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경성군 병원 사건의 여운은 여전히 한국 사회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법적 승소 사건이 아니라 김상호 씨와 김재훈의 투쟁이 한국 의료 시스템의 개혁의 불씨를 당긴 이야기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론은 이제 부당함에 침묵하지 않고 의료윤리에 대한 목소리가 점점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김재훈은 강력한 개혁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가난한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며 모든 공공병원의 어려운 상황에 처한 환자들을 위한 특별 지원 기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동시에 전국 의료기관의 윤리 검토와 평가를 추진했습니다. 대형 병원장들과의 중요한 회의에서 재훈은 프레젠테이션 화면 앞에 서서 단호한 눈빛으로 경성군 병원 복도에서 웅크리고 있던 상호 씨의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모습입니다. 그는 강렬하지만 감정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사진은 우리에게 인간의 생명이 결코 돈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 그들의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그들의 생명을 지킬 책임이 있습니다. 몇몇 병원장들은 이러한 정책이 큰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지만 재훈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윤리를 우선시하지 못한다면 병원을 운영할 자격이 없습니다. 병원은 사업장이 아니라 사람을 치유하는 곳입니다. 한편 경성군 병원에서는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전 병원장이 해임되고 새로운 리더십 팀이 임명되었습니다. 부당함에 맞선 용기를 보였던 간호사 이수진은 의료부서장으로 승진하였습니다. 그녀는 병원 운영 체제를 개혁하며 상호 씨와 같은 사람이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어느 아침 수지는 병원의 복도를 걸으며 예전에 가난한 환자들의 절망적인 눈물을 목격했던 그 자리를 지나갔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는 도움을 받은 사람들의 미소와 감사의 눈빛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진료받으러 온 한 나이든 여성이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진 씨, 감사합니다. 당신과 같은 분들이 아니었다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했을지 모르겠어요. 여성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수진은 미소 지으며 조용히 답했습니다. 저는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기서 도울 것입니다. 특별한 하루, 서울에서 열린 가난한 환자 지원 기금 출범식이 많은 지도자들, 의료인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의 참여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이제 거의 완전히 회복된 김상호 씨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비록 건강이 완전히 좋지는 않았지만 그는 아들과 수진이 이루어낸 일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끝까지 참석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재훈은 연단에 올라 군중을 바라보며 낮고 따뜻하지만 강력한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지원 기금을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새로운 신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모든 사람은 치료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제 아버지는 가난한 농부셨지만 그분이 짐처럼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는 아무도 아버지께서 겪었던 일을 다시 겪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잠시 멈추며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모 씨의 눈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재훈은 다시 말하며 강당에 울려 퍼지는 목소리로 연설을 이어갔습니다. 가난한 환자 지원 기금은 일시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료 시스템이 이익보다 사람을 우선시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숭고한 목표를 위해 하나로 뭉친다면. 그가 연설을 마치자 강당 전체가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순간 모두가 한국 의료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목격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재훈은 아버지와 수진을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강원도의 작은 집은 이제 예전처럼 외롭지 않았습니다. 벽에 낡은 흔적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각자의 마음속에는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집 현관에 앉아 상호 씨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아들과 대화 중인 수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훈아, 나는 내가 국장이어서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마음을 담는 사람이 되어서 자랑스럽다. 재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러운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것을 아버지에게 배웠어요. 아버지가 저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사람은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수진이 옆에서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재훈 씨는 그걸 해냈어요.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요. 가을 아침에 이른 시간, 부드러운 햇살이 노란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가운데 김상호 씨는 나무 지팡이에 기대어 집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는 길게 숨을 들이마시며 강원도 시골 마을의 맑은 공기를 만끽했다. 비록 건강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더 밝아졌고 삶에 대한 믿음을 담고 있는 듯했다. 멀리서 재훈과 수진이 다가오며 빵과 우유가 든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들은 서울에서 막 돌아왔는데 그곳에서 의료 시스템 개혁 작업이 여전히 진행 중이었다.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을 띄었지만 상우 씨를 보자 대화를 멈추고 따뜻한 미소만 지었다. 아버지, 오늘 몇 가지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도 나누고 싶습니다. 재훈이 가방을 탁자 위에 놓으며 말했다. 무슨 일이냐, 재훈? 상호 씨가 온화한 눈빛으로 물었다. 재훈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다. 저는 보건부를 떠나 어려운 지역사회와 직접 일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작지만 실질적인 프로젝트를 만들어 아버지처럼 가장 필요하지만 잊혀진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상호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겨 아들을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말했다. 내 생각을 이해한다만 지금 내 위치에서 더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도 알잖니. 넌 거대한 시스템을 개선해서 수백만 명을 도울 수 있어. 수진이 덧붙였다. 오빠는 보건부에서 이미 많은 일을 해냈어요. 하지만 정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도 이해해요. 그게 제가 경성병원에 남아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셋은 잠시 말없이 있었다. 가벼운 바람에 나뭇잎들이 스치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상호 씨는 재훈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부드럽게 말했다. 아들아,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내 마음이 항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있느냐는 거란다. 스스로에게 물어봐라. 너는 무엇을 위해 살고 싶은가? 열린 결말, 재훈의 선택. 강원의 시골 풍경 위로 노을이 지는 가운데 재훈은 집 앞 처마 밑에 서서 광활한 들판을 바라보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질문이 계속 맴돌았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가장 잘 헌신할 방법은 무엇일까? 재훈 앞에는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었다. 보건부에 남기, 현재의 위치에서 대규모로 의료 시스템을 개혁하는 일을 계속한다. 그는 권력과 영향력을 활용해 전반적인 정책 변화를 추진할 수 있지만 이 길은 끊임없는 압박과 이해관계자들과의 치열한 싸움을 필요로 한다.
소외된 지역사회와 직접 일하기. 현재의 직책을 떠나 작지만 실질적인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소외된 지역사회를 돕는 데 집중한다. 이 길은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국가적 규모에서 그의 영향력은 제한될 것이다. 시청자들에게 질문. 당신이 재혼이라면 어떤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더 큰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돕는 것이 더 가치 있을까요? 현대 사회와의 연관성. 김상우 씨와 김재훈의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세계 여러 지역의 의료 시스템 문제에 대한 강력한 반영이기도 하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재정적인 이유로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가난한 환자들이 여전히 차별과 싸우고 있다. 이는 의료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약자들을 절망으로 몰아넣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이 이야기는 모든 사람의 의료 접근권을 보호하는 데 있어 조직과 개인의 책임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제기한다. 이는 의료 윤리가 단순한 이론적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현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인간애와 연대의 힘을 엿볼 수 있다. 수진과 같은 사람들은 시스템에서 작은 존재일지라도 용기와 정의에 대한 믿음으로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재훈과 같은 사람들은 결단력과 리더십으로 자신의 위치를 활용해 진정한 변화를 추진할 수 있다.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 불공정과 맞닥뜨렸을 때 당신은 일어서겠습니까? 아니면 외면하겠습니까?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약자들을 돕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이야기는 끝났지만 인간애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메시지는 여전히 남아있으며 희망으로 가득 찬 노을처럼 퍼져나간다.